나는 윤서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 최대 재벌 그룹의 재무분석팀에서 수석으로 일하고 있다. 3살 전 김씨 가문의 장남 김민준과 결혼했을 때 나의 직장과 경력은 시어머니 이영자에게 아내로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치부받았다. 시어머니는 청담동에 있는 30평형 빌라에서 온전히 가정을 관리하라고 주문했고 남편 민주는 엄마 말에 좀 귀 기울여라며 항상 중재자 역할을 포기했다. 나의 부모님은 경북 포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 서울과의 거리는 차로 4시간이 걸린다. 결혼 후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대였지만 매번 시어머니의 핑계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저녁이다. 나는 부모님께 줄 약과 갈비찜 양념,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급 와인을 담은 2개의 큰 종이봉투를 들고 현관문에 서 있었다.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오기 기다리는 사이에 시어머니 이영자가 갑자기 방문을 했다. 그녀는 진주 장식이 박힌 검은색 코트를 벗으며 나의 손에 든 봉투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다. 어디 가는 건데? 시어머니는 구두를 신는 손을 멈추고 물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혹했다. 설날이 곧 있잖아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포항에 가려고 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이런 대화는 지난 3년 동안 수십 번 반복됐고 나는 이미 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 포항.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 시어머니가 직접 나의 앞으로 다가와 종이봉투를 살짝 밀어냈다. 봉투 안에 와인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순간 나의 손가락이 굳었다. 김가의 시집 온 이상, 너의 가족은 이곳이야.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거라도 모르는 거니? 민준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올 거고 삼촌 부인들도 와. 너가 떠나면 누가 밥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해?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엄마가 왔어?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를 보자 곧장 나에게 눈을 돌렸다. 서연아, 엄마 말이 맞아. 설날에 가족 모임이 중요한데 너 혼자 포항에 가는 거 말이 되냐? 부모님께는 나중에 전화로 인사하고 설 연휴 끝나고 다시 갈게. 민주는 나의 어깨를 살짝 누르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갔다. 나는 현관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까만색 스커트에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순히 묶어뒀다. 시어머니가 아내로서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고 해서 평소에 화장도 거의 안 하고 겉옷도 모두 검거나 회색 계열만 입었다. 두 손에 무거운 선물을 들고 있지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작년 추석도 엄마가 관절이 아파라고 해서 못 갔잖아요. 작년 겨울엔 감기가 걸릴지 몰라고 막았고 올해 봄에는 민준이 출장 가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라며 막았어요. 나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영자는 코를 끄덕이며 그래서 뭐. 너의 의무는 이 집에 있지 내 부모님에게 있지 않아라고 외쳤다. 민주는 서연아, 그만해. 엄마도 마음씨 좋은 사람인데라며 나를 끌었다. 그의 손이 나의 팔을 단단히 잡는 순간 나는 갑자기 과거 3년을 돌이켰다. 결혼식 때 부모님이 나에게 준 은팔찌를 손목 안쪽에 숨기고 끼고 있는데 이 팔찌는 부모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때마다 이 팔찌를 만지면 견딜 수 있었지만 오늘은 그 팔찌가 손목을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을 준다. 선물은 저기 두고 들어가. 오늘 저녁은 갈비를 삶아 먹을 거니까 주방에 와서 도와. 시어머니는 종이봉투를 현관 안쪽 바닥에 내려놓고 방으로 갔다. 민주는 나에게 미안해. 설 끝나고 꼭 같이 갈게라고 속삭인 뒤 따라 들어갔다. 나는 혼자 현관에 남아 바닥에 놓인 선물을 쳐다보았다. 부모님은 매번 전화할 때 서울 생활 힘들지?
너무 바쁘면 안 와도 되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 속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작년 생일 때 서연이가 만든 김치찌개가 그리워라고 속삭였고 어머니는 얼굴 좀 보고 싶어라며 울음을 참았었다. 나는 이제 32살인데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명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가다면 언젠가는 후회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나는 선물을 현관 창고에 넣고 주방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갈비를 꺼내고 있고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물을 붓고 갈비를 씻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담동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빛이 밝다. 포항의 밤하늘은 별이 가득한데 부모님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도 작은 가게를 닫고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나의 손이 갑자기 멈추었다. 주방 싱크대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나는 그걸 못 본다. 손목 안쪽의 은팔찌를 만지면 부모님의 미소가 떠오른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나는 물을 잠그고 칼로 갈비를 자르는 손을 단단히 쥐었다. 이 영혼을 빼앗긴 삶은 오늘로 끝이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해졌다. 왜냐하면 나는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방법을. 갈비를 썰고 물에 담근 뒤 나는 전기밥솥에 쌀을 넣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보며 민준과 말을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주방으로 들렸다. 민준아, 다음 주에 서연이가 집안 정리 좀 해. 우리 빌라 벽지도 좀 낡았는데 새로 칠할 사람 불러야지. 그래 엄마, 내가 연락할게. 나는 들으면서 무심히 야채를 씻었다. 이런 대화는 평소다. 시어머니는 나를 마치 가정부처럼 다루지만 결혼 이래 내가 벌어온 돈으로 집안 유지비의 60%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민준의 월급은 자신의 카드에 모아 주식 투자에만 쓰고 가정경비는 나의 급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이 가정의 비밀 규칙이었다. 저녁 식사는 고요하게 끝났다. 시어머니는 내일 아침 9시에 장 보러 와라고 명령한 뒤 자신의 방으로 갔다. 민주는 나에게 오늘 정말 미안해라며 살짝 사과했지만 곧바로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다.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민주는 이미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다. 나 샤워할게. 나는 옷장에서 잠옷을 꺼냈다. 욕실로 들어가면 거울에 비친 손목의 은팔찌가 반짝였다. 이 팔찌는 부모님이 나의 결혼 선물로 준 것으로 18K 은의 작은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결혼 초에는 항상 드러내고 다녔지만 시어머니가 가난한 집에서 왔는지 천박한 보석을 끼고 다녀라고 비웃자 손목 안쪽에 숨기게 됐다. 지금 이 팔찌를 보는 순간 나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샤워를 끝내고 침대로 돌아오면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왔다. 화면을 켤 때 최대한 어두운 밝기로 조절하고 이어폰을 끼웠다. 첫 번째로 열은 파일은 개인 자산 현황 XLSX였다. 서울대 재학 기간 벌린 아르바이트 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 졸업 후 입사한 재벌 그룹의 주식 옵션, 그리고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준 포항의 땅이 올라가면서 판매한 돈 뒤 모든 자산을 정리했다. 나는 재무분석팀 수석으로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관리도 엄격하게 해왔다. 스프레드시트의 마지막 줄에 적힌 총액을 보자 나는 살짝 숨을 고르고 웃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상상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디지현이라는 연락처를 찾았다. 지현이는 나의 서울대 동기로 현재 강남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변호사다. 지금 잠들었어.
급한 거 있어?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5분 뒤 지현이의 전화가 왔다. 서연아. 새벽에 뭐야? 출산한 건 아니지? 지현이의 유머러스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다. 나, 민준이랑 이혼할 거고 지금 계획 중이야. 나는 낮고 명확하게 말했다. 전화 너머에 잠시 침묵이 흘렸다. 진심이야. 그 자식도 너를 괴롭혔어? 지현이는 대학 시절부터 민준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었다. 오늘 설날에 부모님께 못 가게 막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청담동에 집을 살 거고 부모님을 데려올 거야. 지현이는 나의 계획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청담동. 그곳은 집값이 비싸잖아. 너의 자산으로 충분해? 충분해. 심지어 민준네 옆 빌라도 살 수 있어? 나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익숙한 부동산 중개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다. 청담동 8가 지역, 김민준 씨가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 매매 중인 독립형주택을 찾으라는 요청이었다. 그 결과 민준네 뒤편에 있는 45평형 빌라가 매매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가격은 나의 자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럼 법적 절차는 내가 맡아. 매매계약서 작성, 재산권 이전, 세금 계산까지. 너는 그냥 돈만 준비하면 돼. 지현이는 확실하게 말했다. 나는 지현이와 통화를 끝낸 뒤 부동산 중개사인 박 대리에게 연락했다. 박 대리님, 청담동 8가 지역 그 45평 빌라, 내가 사겠다. 윤 여사. 정말인가요? 그 부동산은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인데. 박 대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가격은 문제 없어. 단, 조건이 있어? 일주일 안에 모든 매매 절차를 끝내야 하고 나의 이름으로 직접 등기하지 말고 지금 설정한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등기해. 그리고 모든 과정은 비밀 유지해야 해. 나는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특수 목적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는 대규모 투자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 신원을 숨기고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나의 재무 전문성이 이때 빛을 발했다. 박 대리는 알겠습니다. 윤 여사. 내일 아침 법무법인과 함께 계약서 준비할게요라고 답변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통수를 쳐다보았다. 3년 동안 이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모습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고 눈을 감았다. 포항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바다에 갔을 때 서연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믿어라고 속삭였었다. 그들의 말이 나의 힘이 됐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소리에 맞춰 일어나 장을 보러 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청담동의 새로운 집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벽돌로 지은 담장 너머 부모님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의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잠들기 전에 한 가지 결심했다. 이번 설날 나는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낼 것이다. 단, 그 장소는 포항이 아니라 이 영혼을 가둔 김가의 바로 옆이 될 것이다. 아침 8시 30분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오는 커피 마시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민주는 이미 나갔는데 베드시트가 어수선하게 접혀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짓고 침대를 정리했다. 오늘도 평소처럼 검은색 코트에 회색 스커트를 입고 화장은 베이스만 바르고 나갔다. 현관에 가면 시어머니가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다. 장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해산물 사와. 민준이 할아버지가 회를 좋아하니까. 시어머니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장 목록을 건넸다. 그 목록에는 20가지 이상의 재료가 적혀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들었다. 동대문 시장으로 가는 차에서 나는 박대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법인에서 계약서 서명할게. 특수목적법인 관련 서류도 모두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윤 여사. 지현이 변호사님도 함께 계실 거예요. 박대리의 답변은 즉시 왔다. 나는 카메라롤을 열어 어제 받은 새 집 사진을 보았다. 2층 구조의 독립형 빌라로 1층에는 거실, 주방, 방 2개가 있고 2층에는 마스터 베드룸과 서재가 있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뒤뜰이 넓었다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국화와 어머니가 키우고 싶었던 감귤나무를 심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나는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며 곧 만나요라고 속삭였다. 시장에서는 나는 장 목록에 적힌 재료를 하나씩 사갔다. 해산물 가게 주인은 유나, 오늘도 많이 사네. 명절 준비하나? 라고 묻자 나는 살짝 웃으며 네, 가족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이 가게 주인은 내가 장을 볼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그는 절대로 내가 재벌 그룹 수석으로 일하는지 혹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시어머니가 아내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항상 시장에서 싼 재료를 사고 집에서는 돈을 아끼는 모습만 보여줬다. 이제는 이 속임수가 곧 끝나는 생각이 들자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나를 불렀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준비해. 민준의 삼촌 가족도 올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와. 너는 그때 만두를 5가지 종류 만들고 갈비찜, 불고기, 해물찜도 해. 손님들이 왔을 때는 앞에서 맞이해서 차를 붓고 밥도 차려줘. 시어머니는 명령하듯 말했다. 나는 알겠습니다.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미소가 번졌다. 다음 주 토요일 그것은 나의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지현이와 박대리와의 약속은 모든 매매 절차를 그날 이전에 끝내고 이사업체를 불러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가족 모임이 바로 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오후 2시 강남 법무법인에 도착했다. 지현이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이쪽으로 와. 지현이는 나를 당겨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박대리와 특수목적법인 세팅을 도와준 세무사도 있었다. 이것은 매매계약서, 이것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문서, 이것은 재산권 이전 신청서. 지현이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며 말했다. 특수목적법인은 연꽃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은팔찌에 새겨진 연꽃 문양 때문이었다. 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부동산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7시에 기상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며 아버지는 오늘 회사 갈 땐 조심해. 민준이 그럴지 몰라라고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나는 이제 법적 준비도 끝났고 회사에서도 제 입장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손목의 은발찌를 살짝 만지며 말했다. 이 발찌는 매일 아침 신을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8시 30분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사로 출근했다. 재벌그룹 재무분석팀 수석이라는 직책은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기 때문이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원 이지민이 나에게 다가왔다. 수석님, 오늘 아침 경영진 회의 자료 모두 준비했어요. 그 외에 어제 저녁 김민준 씨가 개인 번호로 우리 회사 총무팀에 연락했어요. 이지민의 말을 듣고 나는 눈을 살짝 떴다. 무슨 내용이었어? 그는 균서연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매했다며 우리 회사에 수석님의 급여 명세를 요청했어요. 총무팀에서 당연히 거절했지만 김 씨가 좀 시끄러웠다고 해요. 이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알았어.
나중에 총무팀장에게 직접 연락할게라고 말하며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안쪽 사무실에서 나는 지현이에게 카톡을 보냈다. 민준이 내 회사 총무팀에 급여 명세를 요청했어. 이건 개인정보 침해 아니야? 5분 뒤 지현이의 전화가 왔다. 물론이지. 근로자의 급여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는데 김민준이 부부 관계라는 이유로 요청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야. 나는 총무팀장에게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할게. 그럼으로써 김민준이 다시는 감히 할 일 없게 될 거다. 지현이의 확실한 말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즉시 경영진 회의 자료를 최종 확인하며 민준의 행위를 잠시 뒤로 미뤘다. 회사에서의 업적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오후 2시 경영진 회의가 끝났다. 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재무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CEO 박재호는 윤 수석의 분석 항상 신뢰할 수 있다라고 직접 칭찬했다. 회의실을 나올 때 총무팀장 이석진이 나에게 다가왔다. 윤 수석님, 아까 이지현 변호사님과 통화했어요. 김민준 씨에게는 이미 법적 경고문을 보내고 추후 재발 시 고소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팀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나는 윤서연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재무분석팀 수석으로 존중받았고 이는 민준이나 시어머니가 갈아치울 수 없는 존재였다. 퇴근길에 나는 마트에 들렸다. 어머니가 동네 할머니들에게 김치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배추와 고춧가루를 사는 것이었다. 마트에서 과일 코너를 지나갈 때 갑자기 시어머니와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근처 사람들에게 다 말했어. 서연아가 부부 돈을 빼돌려 집을 샀고 이제 이혼하려고 하잖아. 시어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하며 소리쳤다. 민지는 그래 엄마.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는 거야. 그녀는 결혼부터 돈 때문에 왔어라고 덧붙였다. 할머니들은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심한 애라고 속삭였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안정적으로 카트에 넣고 그녀들에게 다가갔다. 엄마, 누나, 혹시 제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시어머니와 민지는 놀란 표정을 했다. 주변 할머니들도 나를 쳐다보며 의아해했다. 뭐? 증거. 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봐. 민준의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시어머니는 겨우 말을 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투자 내역과 회사 주식 옵션 증명서를 화면에 보였다. 이것은 제가 5년 동안 모은 주식 투자 수익이고 이것은 회사에서 준 주식 옵션 현금화 금액입니다. 총 23억 원이에요. 청담동 빌라 가격은 18억 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할머니들에게 돌렸다. 게다가 결혼 이래 김가의 유지비는 제 급여로 60%를 지불했고 민준 씨의 주식 투자 손실 5천만 원도 제가 메웠어요. 이 모든 건 은행 거래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아, 그랬구나라고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너는 가족을 속였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할머니가 갑자기 이영자야. 그만해. 서연아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가 서연아를 잘못 대했을 뿐이지라고 말했다. 시어머니와 민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빨리 마트를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동네 할머니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있었다. 서연아, 너 왔어. 박할머니가 방금 와서 말했어. 마트에서 잘 처리했다는 거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알아. 우리 서연아가 옳다는 건 다 아는데라고 덧붙였다. 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마트에서의 일이 별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진정한 인기는 결코 소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저녁 8시, 지현이가 새 집에 왔으며 이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이혼 청구서 초안이야. 주요 내용은 재산 분할과 관련인데 너의 자산은 모두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김민준이 너에게 받은 금액, 가족 경비 60%, 주식 손실 매운금은 환급 요구할 수 있어. 지현이는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다. 환급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혼만 빨리 끝내고 싶어. 그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나는 명확히 말했다. 지현이는 알겠다. 그럼 이 협상 조건으로 민준과 만나볼게. 그가 거부하면 법원으로 갈 거야. 이틀 뒤, 지현이는 민준이 협상 조건에 동의했다고 전화를 했다. 그는 재산 분할은 서연아 의견대로 할게. 하지만 이혼 사실은 가족에게 미리 알려줘라고 말했어. 그 외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족으로서 이야기 좀 해라고 요청했어. 너는 갈 의향이 있니? 지현이는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떼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었다. 가자. 하지만 장소는 제가 정할게. 청담동 카페로 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민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연아, 정말 이혼할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너의 마음에 맞게 할게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은 서연아, 내가 앞으로 엄마와 누나를 통제할게. 다시 함께 살자.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말했다. 엄마, 민준아. 3년 동안 제가 바란 건 단지 부모님을 만나는 권리였어. 그걸 너희가 모두 박탈했어. 이제 이혼은 결정이고 앞으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럼 저 빌라를 우리에게 파는 거야? 가격을 싸게 해줘라고 갑자기 말했다. 나는 웃으며 아니에요, 엄마. 저 빌라는 부모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개조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팔지 않아요. 민준은 서연아, 너 정말 이렇게 독해? 우리는 부부로 3년을 살았잖아. 라고 소리쳤다. 독한 건 내가 아니야, 너희야. 제가 이제 자유를 찾는 거일 뿐이에요. 나는 손목의 은발찌를 보며 말했다.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은발찌를 비추고 그 빛은 마치 나의 결심처럼 확실했다. 지현이는 이혼 청구서에 서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펜을 내밀었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서로 눈을 맞추며 결국 펜을 들었다. 펜이 이혼 청구서에 닿는 소리가 카페 안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고 민주는 서명한 뒤 급격히 젊은 얼굴에 주름이 잡혔다. 이제 끝났어. 지현이가 서류를 모아 넣는 순간 나는 차잔을 마르게 비웠다. 카페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살짝 내리고 있었고 손목의 은발찌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3년간의 구속된 삶이 이 펜의 한 획으로 끝나는 것인데 나의 마음은 평온하기만 했다. 앞으로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말아요.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말했고 시어머니는 우리 김가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라고 속삭인 뒤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카페를 나갔다. 카페에서 나온 뒤 지현이는 이혼 절차는 2주 안에 끝날 거야. 재산 분할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확실히 승인할 거다. 라고 말했다. 지현이, 정말 고마워. 없었으면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없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동기지, 뭘 그래? 그리고 너, 오늘 회사에 큰 소식이 있을 거야. CEO 박님께서 너를 직접 불렀다고 들어봤어? 지현이의 말에 나는 눈을 살짝 떴다.
아침 출근할 때 총무팀장이 박님께서 회의 끝나고 찾으시길 원하셨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었다.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CEO 비서가 나를 안내했다. 윤수석님, 박님 기다리시고 계세요. CEO 사무실에 들어가면 박재호 CEO가 웃으며 손짓했다. 윤수석, 이혼 관련 일은 잘 끝났나? 지난번 총무팀에 연락한 김민준 씨 관련 건도 처리했으니 안심해. 박 CEO의 배려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오늘 불러본 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다. 우리 그룹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데 재무 분석과 투자 전략을 너에게 맡기고 싶어. 박 CEO는 세계 지도를 펼쳐보며 말했다. 동남아 시장은 정치적 위험이 높지만 성장률이 매력적이에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했던 시장 분석 보고서가 이 프로젝트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즉시 전문성을 발휘했다. 박 CEO는 그래서 나는 너를 믿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부사장 직위도 가능해. 너의 재무 센스는 우리 그룹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격려였다. 회사에서의 인정은 시어머니와 민준이 절대 갈아치울 수 없는 존재였고 이는 나의 또 다른 승리였다. 퇴근 후 새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 앞에 민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겉옷도 안 입고 추워하는 줄 모른 채 서 있었다. 서연아, 기다려. 엄마가 속상해서 병에 걸렸어. 우리 빌라 유지비도 모자라고. 너 좀 돕자. 민준은 나의 팔을 잡았지만 나는 즉시 손을 떼었다. 민준아, 결혼일에 빌라 유지비는 제 급여로 지불했어. 이혼 청구서에 그 내용도 적혀 있고 은행 거래 내역도 증거로 제출했어. 이제는 너희 책임이지. 그렇지만 나의 주식도 손실이고 회사 월급으로는 부족해. 너가 그렇게 돈이 많잖아. 좀 빌려줘. 민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나의 돈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고 동남아 프로젝트 투자 자금이기도 해. 너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리고 너의 주식 손실도 제가 메웠던 적이 있잖아. 그건 이미 갚았어.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민주는 절망적으로 나의 뒤를 쳐다보며 차로 갔다. 어머니는 안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서연아, 괜찮아. 라고 묻지만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동네 마트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그녀는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 않고 평범한 스니커즈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심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들어. 민지는 나에게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박할머니가 민지야, 그만해. 서연아가 잘못한 게 없어. 너희가 서연아를 이용했을 뿐이지라고 말했고 민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빨리 마트를 나갔다. 나는 물건을 계산할 때 계산원 아주머니가 유나님, 당신 부모님 정말 친절하시네. 어제 우리 집 아이가 아파서 막걸리 약을 만들어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어머니가 그런 편이에요라고 답변했다. 저녁, 지현이가 새집에 왔으며 이혼 심사 통지서를 가져왔다. 서연아, 법원에서 이혼을 승인했어. 이제 넌 완전히 자유야. 지현이는 서류를 나에게 주었고 나는 그것을 부모님에게 보였다. 아버지는 잘 됐다. 서연아.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며 나의 어깨를 두드렸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딸 수고했어라고 속삭였다. 나는 은발찌를 보며 생각했다. 이 발찌는 결혼 때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주신 것이고 이제는 나의 자유와 성공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오후 10시 스마트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윤서연님, 저는 김민준 씨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제 아내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있어 이혼하려는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지현이 변호사님께 연락했지만 그녀가 당신을 추천해 주셨어. 나는 이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3년간의 괴로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일 오후 3시 지현이 법무법인에서 만나요라고 답변했다. 손목의 은발찌가 달빛에 반짝이고 나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복수를 넘어 다른 여성들도 자유를 얻게 돕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침 9시 지현이 법무법인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의 전 동료 박철수 씨와 그의 아내 이지은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는 검은색 모자를 낮추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나가 문을 열자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다. 윤서연 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주셔서. 철수 씨가 겁먹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 나는 편하게 앉아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손목의 은발찌가 소리 없이 반짝였고 이는 나와 지은 씨를 이어주는 무언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차를 따라주는 사이 지은 씨는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시어머니가 매일 저를 괴롭히고 남편도 그걸 보고만 있었어요. 저의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것도 막아요. 작년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시어머니가 가난한 집사람들은 병도 많다고 해서 못 봤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샘솟았다. 철수 씨는 저는 회사에서 바빠서 집안일을 잘 몰랐어. 어제 지현이 변호사님을 통해서야 모든 걸 알았어. 이제 지은이를 지켜야 해서 이혼할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시어머니의 괴롭힘, 재산관리 관련 증거라도.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은 씨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은행 거래 명세서를 꺼냈다. 시어머,